자, 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 3주차 한국 속의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유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소개를 말씀드리면 유교는 역사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 남아있는 이 중국의 문화 중에 유교에 대해 전래 과정과 그리고 내용, 의미,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유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교가 어떻게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유교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 속에 남아있는 중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두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많은 영역에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류는 이 상호 이해 수준을 높여주었고, 그리고 각 나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 사상적으로 크게 발달했던 중국은 많은 측면에서 이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각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국이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미친 중요한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대표적인 이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교는 이처럼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 여러 나라의 정치와 사상,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가치관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요. 일찍이 중국에서 수입된 이 유교는 삼국시대 이래 2000여 년 동안 이 국가 통치와 지배층 양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 국가의 유교 사상 역시 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간 것처럼 한국 역시 이 우리만의 독특한 유교 사상과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기원은 같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는 한반도에 전해진 유교가 한반도의 고유한 전통 문화에 녹아들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 유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영향들이 남아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영향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제사의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적인 측면이 바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자, 제사면 제사인 것이 왜 형식적인 측면이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사는 이 유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이나 하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재물을 봉헌하는 의식이나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혹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기원을 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이 모두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사라고 하면 바로 이 유교적인 재리 행위, 특히 조상에 대한 재리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사 문화는 조선시대 때 정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정치 이념이자 이 정신적 근간으로 삼았고 유교는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다스려지면 이 국가는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라 믿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효를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효의 대상은 부모,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조부모, 이런 가정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 대해 효도하라고 배웠는데요. 그 뿌리가 유교의 가부장제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세의 부모에 대한 이 효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그리고 보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바로 조상에 대한 효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의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점차 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한국만큼 이 제사에 공을 들이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유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유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교는 그 내용과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유교 사상을 집대성한 이 공자와 그리고 송나라 때의 학자인 이 송나라 때 학자로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해석한 주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유교 사상이 어떻게 한반도로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체계화한 중국 사상의 한 조류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춘추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0년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주나라라고 하는 이 왕조는 이민족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낙양이라는 곳으로 옮겼고, 그리고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주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던 많은 제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틈타 각자의 세력을 키우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많은 지식인과 사상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를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민은 다양한 사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이 들어보신 학파들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지식인과 사상가 그리고 학파를 가리켜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백가 중에 유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자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자 역시 혼란한 춘추시대에 태어나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설파하던 학자이자 사상가인데요. 이 공자 역시 어떻게 하면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멈출 수 있을까 같이 고민했습니다. 자, 공자는 세상이 혼란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의 부재와 그리고 예와 악의 상실에서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도덕성의 타락이 혼란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인, 예, 악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 혹은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 예와 악은 각각 의례, 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의례의 절차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 예와 악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 예악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예와 악으로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그리고 인을 실현하면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예와 악은 인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인과 예악 이런 개념들을 통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공자가 당시 혼란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한 인의 부재와 예악의 상실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 인과 예악의 회복을 통해 주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태평했던 시대, 즉 주나라의 전통적인 질서와 문화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을 갖추고 예악에 밝은 덕이 있는 군자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런 맥락에서 공자는 군자, 즉 정치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목표를 두었고, 이 공자는 타고난 신분과 상관없이 갈고 닦은 능력과 개인의 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인과 예약의 회복을 통해 주나라의 이상적인 질서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던 사상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자가 제시한 인의 회복, 즉 인간의 도덕성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공자가 말하는 이 인이란 사람다움, 사람의 따뜻한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등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이 곧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혼란했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공자는 이 인간의 도덕성, 즉 인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자는 정치를 주도하는 군자 역시 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 인의 회복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서 극기복례, 그리고 효제충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이 공자는 극기복례하는 것을 곧 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효제충서입니다. 자, 효제충서도 이 한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인데요. 이 효제충서 또한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어떤 이타적인 모습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 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 인간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차별 없이 이 남을 아끼는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를 제시하게 됩니다.